뭐예요? 무릎 안 꿇고? 60대의 노인이 젊은 여자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노인의 몸을 감싼 낡은 배달 기사 복장은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헬멧을 벗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굴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배달 가방을 옆에 둔 채 천천히 몸을 숙이는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죠. 여자는 비웃음이 섞인 차가운 목소리로 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자비했고 노인의 고통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무릎 꿇게 한 이 남자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수조 원의 자산을 소유한 신성그룹의 회장 이강토였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야, 준비됐어?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눈앞의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수조 원의 자산을 소유한 신성그룹의 회장 이강토는 왜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에 쌓인 한강의 모습이 거대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이미 하루를 시작하는 강토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거대한 거울 앞에 서자 거울 속에는 62세의 단정하고 위험 있는 신성그룹 회장 이강토가 서 있었습니다. 강토는 손목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시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반려자와 함께 나누었던 결혼 반지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조심스럽게 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들은 항상 그의 신분을 증명하는 징표였지만 오늘은 그가 숨겨야 할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지만 그의 손은 망설임 없이 구석에 숨겨둔 낡은 배달복을 향했습니다.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인 허름한 옷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서가 거실로 들어서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강토의 결심이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탐정을 고용하거나 유리양의 신용조사를 강화하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강토는 배달복에 지퍼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현수가 결혼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서류나 탐정의 보고서로는 사람의 본성을 절대 알 수 없어. 그는 잠시 숨을 멈추고 낮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생을 기업가로 살아온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가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 현수가 순수하고 착한 아이라는 것을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순수함 때문에 사람을 잘못 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나를 떠나지 않는군. 배달 기사보다 더 좋은 관찰자가 있겠나? 비서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쉬며 물러났습니다. 회장의 결심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토는 다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거울 속에는 신성그룹의 회장이 아닌 그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듯한 평범한 60대 배달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완벽하게 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 아들 현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굴욕은 아무것도 아니야. 강토는 낡은 헬멧을 챙겨 펜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수억 원짜리 외제차들이 줄지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구석에 세워둔 낡은 오토바이로 향했습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자 투둑투둑 거친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강토는 헬멧을 쓰고 새벽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긴장과 기대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운명이 걸린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현수가 예비 며느리 유리와 오늘 저녁 8시에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을 고의로 택했습니다. 그는 먼저 동네의 작은 중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을 가르며 오토바이를 몰던 강토는 잠시 신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60층이 넘는 거대한 빌딩은 새벽 안개 속에서도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보통 때라면 그는 최상층 회장실에서 하루를 지휘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낡은 배달 기사 복장을 하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안을 올려다보니 이미 불이 켜진 사무실들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이른 시간부터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일하는구나. 나도 오늘은 다른 중요한 일을 해야지. 강토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현수의 여자친구 한유리가 자주 주문한다는 동네의 작은 중식당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강토는 비서를 통해 이 중식당의 사장을 미리 만났습니다. 그는 사장에게 거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단 하루만 배달 기사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사장은 처음에는 황당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강토가 오직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다고만 단호하게 말하자 더 이상 묻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이기도 했지만 강토의 진지함이 사장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중식당에 도착하자 50대의 통통한 체구를 가진 사장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장은 혹시나 다른 직원들이 들을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 약속대로 오셨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김 기사님. 강토는 사장의 실수에 웃으며 배달 가방을 점검했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배달이 많습니까? 몸이 근질근질해서 빨리 일하고 싶습니다. 아직 새벽이라 별로 없어요. 맞다. 김 기사님. 팰리스타워 3동 2301호라고. 거기가 우리 VIP 고객인데 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꼭 주문하거든요. 오늘도 아마 곧 전화가 올 겁니다. 강토의 눈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습니다. 팰리스타워 3동 2301호. 그곳은 바로 현수의 예비 며느리 한유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강토가 하필 금요일을 선택한 것도 이 정보를 미리 비서로부터 알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소한 정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 따님,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사장은 순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집 따님, 좀 까다로워요. 배달 기사들한테 특히 그렇습니다. 김 기사님도 조심하세요. 어떻게 까다로운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장은 망설이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도 그 집 배달 가는 걸 꺼립니다. 이유는 직접 겪어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강토는 사장의 미심쩍은 반응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말을 아낀다는 것은 그만큼 유리의 태도가 심각하다는 방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강토의 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현수라고 떴습니다. 아들 현수였습니다. 강토는 잠시 배달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모습으로 전화를 받는 것이 현명할지 망설였지만 현수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강토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현수요. 그래, 현수야. 오늘 저녁 8시 예약한 레스토랑 맞지? 네, 아버지. 유리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유리 오늘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현수는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배달 기사로서 유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저녁에 회장의 신분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현수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응, 나는 조금 늦을 수도 있다. 먼저 만나고 있어라. 아버지가 일찍 마치고 가도록 노력할게.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사귄 지 이제 2달 됐는데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유리 만나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현수의 순수한 믿음이 담긴 목소리가 강토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강토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수는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해서 가끔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강토는 회장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현수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현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할 사람은 꼭 아버지께 먼저 소개할게요.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강토는 그때 현수에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 볼 거야. 내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어울리는 사람인지 말이야. 그런데 현수가 소개하겠다는 여자가 하필 태양물산 임원의 딸 한유리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토는 사진으로 본 유리의 눈빛에서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미묘한 소문들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느낌이 강토를 이 낡은 배달복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김 기사님, 주문 들어왔어요. 사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강토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팰리스타워 3동 2301호. 짜장면 2개랑 탕수육이요. 빨리 갖다 주세요. 현수의 행복이 걸린 하루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강토는 뜨거운 짜장면을 배달 가방에 넣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현수가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울 결심을 했습니다. 강토는 오토바이를 몰아 한유리가 사는 고급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로 가는 길 강토는 여러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1982년에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그는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작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가난했을지언정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직업을 두고 모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강토는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고 지금의 신성그룹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강토가 평생 동안 직원들에게 강조했던 가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배달기사든 모두가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수가 만나려는 유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그의 아들에게 어울리는 반려자일까요? 강토는 초조한 마음을 다잡고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강토는 배달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습관처럼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명함 케이스가 살짝 보였습니다. 신성그룹 회장 이강토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 명함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명함을 꺼내는 순간 그의 잠입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23층에 도착하자 강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2301호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유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아,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강토는 처음으로 한유리를 마주했습니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예쁘고 화려했지만 강토를 보는 눈빛은 전혀 반짝임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화장에 비싼 옷차림은 그녀를 돋보이게 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여기 놔두고 가세요. 유리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강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때 유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강토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강토가 문 앞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는데도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현수 오빠. 응. 오늘 밤 8시에 봐요. 나도 기대돼요. 강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현수와 통화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신다니 떨리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빠. 완벽한 여자친구가 될게요. 유리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서 강토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직도 왜 서 있어요? 빨리 가세요. 배달기사가 문 앞에 오래 서 있는 거 민폐예요. 강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빠져나가려 할 때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배달 오셨구나. 그 집도 아침부터 시켰네요. 네, 할머니. 자주 시키나 봅니다. 할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시킨다네. 그리고 배달 기사들한테 함부로 대하기로 소문이 자자해요. 지난번에는 피자 배달하는 젊은 친구를 울렸다니까. 어휴, 쯧쯧. 강토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첫인상도 안 좋은데 이웃들의 평판마저 이러하다니. 현수가 말한 착하고 따뜻한 유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강토를 불렀습니다. 50대의 경비원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기사님, 2301호 갔다 오셨어요? 네. 왜 그러세요? 아, 그 집 민원이 제일 많아서요. 특히 딸이 배달 기사들을 괴롭히는 걸로 유명합니다. 툭하면 뭐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사과를 받으려 하니 조심하세요. 강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의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8시, 저녁 8시까지는 아직 1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중식당 사장이었습니다. 김 기사님, 아까 그 2301호에서 또 전화 왔어요. 팔보채도 추가한대요. 1시간 후에 받고 싶답니다. 강토는 놀랐습니다.
짜장면을 받은 지 30분도 채 안 되었는데 벌써 또 시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 집은 원래 그래요. 아침에 짜장면, 점심에 탕수육, 저녁에 또 뭔가. 하루에 서너 번은 기본입니다. 부잣집인데 요리는 안 하나 봐요. 게다가 배달 시간을 지정해서 1시간 단위로 시키는 것도 버릇입니다. 강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유리를 여러 번 더 볼 수 있겠군. 현수가 모르는 유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기회가 더 생긴 거야. 그리고 오늘 밤 8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현수가 유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것이 강토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그리고 중요한 관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토는 다시 중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하루가 현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강토는 팔보채를 들고 다시 2301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예요? 문 앞에 놓고 가요. 귀찮게 왜 자꾸 초인종을 눌러요? 문이 열렸습니다. 유리는 이번에는 명품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강토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네. 하루 종일 배달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좀 시키지. 강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팔보채 갖다 드렸습니다. 유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에는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젊었을 때 대체 뭘 했길래 아직도 배달이나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졌어야지. 그 순간 강토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욱하고 올라왔습니다. 수십 년간 신성그룹을 이끌어온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수를 떠올리며 간신히 분노를 참았습니다. 오늘은 회장이 아닌 오직 관찰자로서의 역할만 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손님. 강토는 겨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뭐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으면서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유리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강토에게 던졌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토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돈을 주었습니다. 이 굴욕적인 행동이 바로 유리의 본성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돈을 줍는 순간 현수의 눈에 이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유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떴습니다. 유리는 강토가 아직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오늘 저녁에 신성그룹 아들 현수 오빠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인사하기로 했어. 2달 동안 만났는데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강토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고 유리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신성그룹 재산이 조 단위래. 결혼하면 우리 집안도 완전 바뀌는 거야. 엄마도 알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유리는 계속해서 속물적인 본심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사랑? 엄마,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야. 사랑은 나중에 생기는 거고 일단 결혼부터 하는 게 중요하지. 현수 오빠 순진해서 다 믿어. 게다가 엄마, 내가 예쁘잖아. 남자들은 다 내 외모에 넘어가. 현수 오빠도 마찬가지야.
완벽한 여자친구 연기하는 거 식은 죽 먹기야. 강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아들을 돈으로만 보고 기회를 노리는 여자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아파왔습니다. 일단 결혼부터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시어머니도 없다니까 더 좋아.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걱정 마,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강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수의 어머니, 자신의 아내는 10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픔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 한다니 강토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현수에게는 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리가 전화를 끊고 강토를 보았습니다. 또 거기 서 있어요? 빨리 가요. 사람 불편하게.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강토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수야, 내가 만나려고 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강토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현수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유리의 태도는 회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온 강토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강토는 생각했습니다. 유리의 겉모습은 완벽했지만 그 내면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인상도 안 좋았지만 속물적인 통화 내용까지 듣고 나니 현수와의 결혼을 막아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현수에게는 진실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중식당으로 돌아오니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토에게 물었습니다. 김 기사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그 집 따님 때문에 그러시죠? 아, 괜찮습니다, 사장님.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 딸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힘들어합니다. 사실 우리 알바생 중에 한 명이 그 집 배달 갔다가 크게 당하고 그만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강토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 번은 알바생한테 짜장면이 짜다고 사과하라고 했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무릎까지 꿇으라고. 20살짜리 대학생이었는데 그 충격에 알바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강토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유리의 무자비함이 단순한 까다로움을 넘어선 갑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강토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현수였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오늘 저녁 많이 늦으세요? 유리는 봉사활동도 자주 하는 착한 여자예요. 아버지가 빨리 만나시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강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봉사활동이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이겠지. 그래, 현수야. 늦지 않게 갈게. 걱정 마라. 강토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수는 너무 순수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토는 유리의 진짜 모습을 반드시 폭로하여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후에 배달 주문이 곧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강토는 그 1,000원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단단히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현수의 불행을 막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후 2시 또다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2,301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짬뽕이었습니다. 강토는 짬뽕을 들고 세 번째로 한유리의 집을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유리의 본성을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그녀의 태도를 관찰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토가 2,301호에 도착했을 때 유리는 완벽하게 화장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고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저녁 약속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리의 옆에 친구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이 아저씨 또 왔네. 유리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유리를 보며 킥 웃었습니다. 유리야, 이 아저씨가 오늘 계속 배달 오는 사람이야? 저 나이 먹고도 배달이나 하고 있어? 우리 아빠 나이쯤 되는 것 같은데. 유리는 친구의 말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강토의 가슴을 짓밟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어야지. 안 그래요, 아저씨? 저희 아빠는 태양물산 임원인데 아저씨는 하루 종일 오토바이만 타잖아요. 강토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펴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음식을 내려놓으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음식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냥 놔두고 가요. 아, 그리고 이거. 유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강토에게 던졌습니다. 돈은 바닥에 떨어져 짬뽕 국물이 묻은 배달 가방 옆에 닿았습니다. 팁이요. 이걸로 커피라도 사드세요, 아저씨.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일당 좀 벌겠네요. 친구는 또다시 깔깔 웃었습니다. 1,000원? 유리야, 너무 후한 거 아니야? 두 사람은 깔깔 웃으며 문을 닫았고 강토는 복도에 서서 바닥에 떨어진 1,000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그의 눈에는 수조 원의 재산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1,000원짜리는 유리의 비뚤어진 사람에 대한 경멸의 상징이었습니다. 강토는 1982년 자신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강토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1,000원을 주었습니다. 이 지폐는 오늘 밤 현수에게 유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중식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토는 다른 배달 기사를 만났습니다. 피자를 배달하는 2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2,300위로 가셨어요? 그랬네. 청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아까 갔다 왔는데 또 당했어요. 피자가 30분 안에 안 왔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사실은 25분 만에 도착했는데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보고 거지라고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뭘 안다고 말대꾸하냐고 막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강토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 청년에게 유리가 가한 모욕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힘내요.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져다 주는 음식 덕분에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근데 정말 화가 나요. 우리도 사람인데. 강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배달 기사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죠.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강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301호에 갈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2,301호였습니다. 볶음밥 3개 주세요. 친구들이 와서요. 빨리 갖다 주세요. 유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강토는 볶음밥을 들고 마지막으로 그 집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재벌 아들 만난다고? 완전 대박이다. 결혼하면 인생 역전이지. 응. 현수 오빠 순진해서 나한테 완전 넘어왔어.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유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 그런 거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야.
현실은 돈이 최고지. 돈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강토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아, 또 그 아저씨네. 들어와서 놔두고 가요. 강토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친구 2명과 함께 있었고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몇이에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62세입니다. 헐, 우리 아빠보다 나이가 많네. 그 나이에 배달이나 하고. 유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어야지. 안 그래요, 아저씨? 강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식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잠깐. 유리가 불렀습니다. 강토가 돌아봤습니다. 아저씨, 오늘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혹시 또 주문하면 다른 사람 보내요. 아저씨 얼굴 보면 기분 나빠지니까. 재수 없어요.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굴욕을 견딜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강토는 조용히 문을 나왔습니다. 저녁 8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강토는 걱정하면서도 단호하게 이 모든 상황을 끝낼 결심을 했습니다. 저녁 6시 강토는 중식당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배달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62세의 몸은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탄 피로로 욱신거렸습니다. 회장으로서 누리던 편안함과는 정반대의 고통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가게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2301호였습니다. 아까 시킨 볶음밥이 너무 짰어요. 다시 만들어서 가져와요. 지금 당장. 유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볶음밥은 2시간 전에 배달해준 음식이었습니다. 손님, 2시간 전에 배달해드린 음식인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지금 먹어봤더니 짜다고요. 빨리 다시 가져와요. 지금 당장.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강토에게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 어쩔 수 없네요.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세요.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강토는 새로 만든 볶음밥을 들고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강토는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또 2301호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비원이 혀를 찼습니다. 그 집 오늘 유난히 심하네요. 아까도 택배 기사한테 소리 지르더니 상자에 흠집이 났다고 난리였어요. 물건은 멀쩡한데 상자만 보고요. 택배 기사가 사과했는데도 계속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악질입니다. 강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리의 악행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현수뿐만 아니라 신성그룹의 모든 직원들까지 고통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2301호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유리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아마 저녁 현수와의 약속을 위한 준비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빨리 가져와요.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어서 갖고 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냥 놔두고 가요. 아, 잠깐. 유리가 강토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굴욕을 안겨줄 생각에
신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무릎 꿇어요. 강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무릎 꿇으라고요. 손님한테 불량품을 팔았으니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볶음밥이 짜서 내 기분을 망쳤잖아요. 강토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신성그룹을 이끌어온 그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의 목적을, 아들의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강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묵직한 고통과 함께 굴욕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음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62세의 노인이 20대의 젊은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강토의 눈에는 결국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굴욕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아들을 위해 감수하는 희생의 눈물에 가까웠습니다. 유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음식 가져와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면 제대로 된 일을 해야지. 배달이나 하면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리야, 준비됐어? 복도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였습니다. 그는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서 유리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열린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여자친구 유리가 무릎 꿇은 배달 기사를 비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유리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당황했지만 순간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위선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아, 오빠 벌써 왔어? 이 아저씨가 배달 실수를 해서 무릎을 꿇고 계시잖아. 내가 실수했다고 사과하라고 했지 무릎 꿇으라고 한 건 아니야. 현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현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낡은 배달복과 헬멧으로 가려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현수가 강토를 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강토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현수와 유리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유리야, 방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이 많은 어르신을. 오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빨리 가자. 늦겠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강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그 장면을 직접 봤다는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녁 8시 레스토랑에서의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강토는 반드시 현수가 진실을 마주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1층에 내려온 강토는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의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 사는 변호사입니다. 방금 2301호에서 나오시는 걸 봤는데 괜찮으신지 걱정되어서요. 강토는 놀랐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CCTV로요. 그 집은 워낙 민원이 많아서 관리사무소에서 늘 주시하고 있거든요. 방금 그 여자가 어르신께 무릎 꿇으라고 한 것도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그 여자 한유리 씨 말입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리의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치킨 배달하는 고등학생을 울렸어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달래줬죠. 그 여자는 완전히 이중인격입니다. SNS에는 자기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계속 올려요. 봉사활동 사진, 기부 인증 같은 거요.
그는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중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1시간 후면 레스토랑에서 정식으로 유리를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김 기사님, 이제 퇴근하시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강토는 배달복을 벗고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현수가 봤으니 분명 뭔가 느꼈을 거야. 강토는 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당장 호텔로 정장 좀 가져다 줘. 오늘 현수와 유리의 관계를 마무리 지어야겠다. 30분 후 강토는 호텔룸에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반지를 끼웠습니다. 거울 속에는 다시 신성그룹 회장의 위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토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굴욕적인 순간과 현수의 놀란 얼굴, 그리고 유리의 비웃음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강토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현수가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토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현수와 유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수의 표정이 어두웠고 유리는 애써 밝게 웃으려 했지만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생각해? 아니야. 그냥 아까 그 일이 계속 생각나서. 그 배달 아저씨 말이야. 현수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냥 잊어. 별일 아니야. 오빠,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현수가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유리야, 나이 많은 어르신을 무릎 꿇게 한 게 별일 아니라고? 내가 알던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유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토는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현수야.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유리도 돌아봤습니다. 강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리는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회장 복장과 아침의 배달 기사 복장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유리입니다. 유리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완벽한 미소를 지으면서 강토는 유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전 이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래요. 한유리 씨, 드디어 만나네요. 현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조금 전에. 강토는 손을 들어 현수를 제지했습니다. 현수야, 천천히 얘기하자.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유리가 긴장한 듯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유리 씨, 현수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사활동도 자주 하신다고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유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저는 사람을 돕는 걸 정말 좋아해요. 특히 어려운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현수는 유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까 본 장면과 유리의 말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배달 기사 어르신의 뒷모습이 왠지 아버지 같았는데 설마 그럴 리가.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어르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강토가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야, 무슨 생각하니?
표정이 안 좋은데. 아,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현수는 아버지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오늘따라 손이 거칠어 보였습니다. 유리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 현수 오빠가 아버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항상 말해요. 신성그룹을 일으키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쉽지 않은 길이었죠.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도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배달도 했고, 유리가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배달도 하셨어요? 네.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게 진짜 인간의 가치니까. 현수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 선, 말하는 톤, 손짓, 모든 것이 그 배달 기사 어르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배달을, 그것도 유리의 집에. 현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강토가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유리 씨,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한 가지를 봅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유리가 긴장한 듯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뭔가요?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이 현수의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강토가 메뉴를 보며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아, 혹시 이 근처에서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나요? 중국집 짜장면이 먹고 싶네요. 현수가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짜장면을요? 유리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짜장면 얘기가 나오는 걸까? 강토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중식당이죠. 지금 배달 가능한가요? 아, 그래요? 오늘 배달하던 김 기사님이 퇴근하셨다고요? 아쉽네요. 그분이 배달한 음식이 먹고 싶었는데. 강토가 전화를 끊고 유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리 씨, 혹시 오늘 중식당에서 음식 시켜 드셨나요? 유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요. 왜 그러시죠? 그냥 물어본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쪽에서 배달을 하거든요. 아주 성실한 분이에요. 62세의 나이에도 열심히 일하시죠. 강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손님이 아주 까다로웠다고. 현수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설마 아까 그 어르신이. 강토가 손을 들어 현수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유리 씨? 유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1,000원. 자신이 오늘 오후에 던진 그 1,000원이었을까요? 이건 오늘 어떤 젊은 여성이 배달 기사에게 던진 팁이라고 합니다. 1,000원을 던지면서 이걸로 커피나 사 먹으라고 했다더군요.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리야, 설마 내가. 유리가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앉으세요, 유리 씨.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토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강토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달 기사는 오늘 하루 동안 여러 번 모욕을 당했다고 해요. 돈을 바닥에 던지고 나이로 망신을 주고 나중에는 무릎까지 꿇으라고 요구당했다고 합니다. 현수가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유리야, 정말 내가 그런 거야? 유리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토가 일어섰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어요. 강토가 자리를 비우자 현수와 유리만 남았습니다. 현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리야, 솔직하게 말해줘. 아버지가 하신 말 모두 내가 한 행동이야? 유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들킨 것에 대한 분함이었습니다. 오빠,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실수? 유리야, 어르신을 무릎 꿇게 한 게 실수야? 내가 알던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봉사활동도 하고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리가 현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현수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오빠, 제발 오늘만 넘어가줘. 아버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좋은 인상? 유리야, 넌 이미. 그때 강토가 돌아왔습니다. 강토가 돌아왔을 때 그는 뭔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넘기고 안경을 벗은 강토의 얼굴. 그의 눈빛은 아까의 배달 기사의 눈빛에 회장의 위험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유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이 모욕했던 그 배달 기사의 얼굴과 너무나 똑같았으니까요. 현수 역시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 짜장면 이야기, 그리고 아까 그 어르신의 모습,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 현수의 눈에도 충격과 함께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레스토랑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유리는 의자에 겨우 앉아 있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버님이신 줄. 유리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강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당신이 한 행동이 정당화되나요? 배달 기사는 모욕해도 되고 신성그룹 회장은 존중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유리 씨. 유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꿈, 즉 신성그룹 안주인의 꿈이 무너진 것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희생과 고통을 떠올리며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 씨,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아름답고 능력 있어도 당신의 내면은 결국 타인의 굴욕 위에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무릎 꿇게 했어. 62세 노인에게 돈을 던지며 모욕했다고. 현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유리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사랑?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신성그룹 후계자를 사랑한 거잖아.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당신의 본 모습을 봤어. 나는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 현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토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유리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유리가 두려운 눈으로 강토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행동은 아파트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태양물산 임원이신 당신 아버지께 내일 그 영상을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왜 현수와의 결혼을 막았는지도 이해하셔야 할 테니까요. 유리는 절망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몇 시간 전
강토에게 시켰던 그 자세였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아버지가 알면 저를. 강토는 유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야 무릎 꿇는 사람의 기분을 아시겠네요. 하지만 저는 당신처럼 사람을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다. 강토는 유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유리 씨,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나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현수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런 굴욕을 당하게 만들어서. 강토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아니다, 현수야. 내가 오늘 올바른 선택을 했잖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에게는 이 경험이 내 행복을 지킨 최고의 순간이었다. 그때 레스토랑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주문하시겠습니까? 강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아들과 둘이서 따뜻한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야겠네요. 현수도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살게요.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현수는 아버지를 부축했고 레스토랑을 나가며 강토가 현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수야, 사람을 볼 때는 항상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한다. 그게 진짜 모습이니까. 겉모습에 절대 속지 마라. 네, 아버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밖은 어두워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아버지의 희생과 아들의 성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리는 SNS의 모든 가식적인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현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평범한 여자였지만 그녀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진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토는 가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순간은 치욕적이었지만 그 덕분에 아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강토는 신성그룹 회장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거리에는 열심히 일하는 배달 기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토는 매년 배달 기사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신성그룹 전 직원들에게 갑질제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협력업체든 청소원이든 배달기사든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후에 신성그룹의 회장이 되었을 때 그는 항상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가진 돈이 아니라 그가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얻은 교훈이 가장 높은 곳까지 빛을 비추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